정부가 이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대기업 총수를 참석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집단대출 금리가 연 4.5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4년 10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금리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 지 10년 만에 포스코로 넘어갔습니다. 올 들어 급증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정부의 세제 개편에 힘입어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후반부에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1760선에 올랐는데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많이 늘렸죠. 이 때문에 베이시스가 호전되면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도 살펴봐도 이 건설과 금융업종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8월 30일 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국내 증시 모처럼 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30포인트 오르면서 176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1749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늘려가다가 장 마감 임박해서 상승 탄력을 다시 한번 늘렸습니다. 1760선까지 올라와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1760선 그 이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지수의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어줬는데요.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늘도 투신권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1,35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사주진 않았는데요. 32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요. 개인이 1,8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오늘 코스닥은 4포인트 오르면서 46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출발 역시 466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코스닥은 코스피만큼 상승 탄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장 466포인트, 467포인트 사이에서 횡보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오늘장 코스닥은 개인 쪽에서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116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고요. 외국인 마찬가지로 크게 사주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34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기관은 코스닥에서 매도세를 유지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135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60전 내린 1192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 효과에 따라서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하락폭도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19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늘장 1192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3% 오르면서 77만 6천 원 올랐습니다. 주당 만원씩 주는 모습이었고요. 철강주 강세에 2.5% 포스코가 올랐습니다. 현대차 역시 2% 올랐고요. LG화학이 1%, 신한지주 역시 2.9% 올랐습니다. 삼성생명이 2.3% 오르면서 공모가를 다시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올랐고요. 현대중공업 3%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신한지주에 이어서 은행주 강세, KB금융 역시 3% 올랐고요. LG가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LG전자 역시 2%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LED주 강세에 서울반도체가 0.8% 올랐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1% 내렸고요. SK브로드밴드 역시 내렸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ICT 역시 서울반도체와 함께 0.2%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OCI 머티리얼즈 메가스터디는 내렸습니다. 동서가 오늘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반면에 다음이 내렸습니다. 태웅이 1% 올랐고요. SK컴즈가 2.7%, SFA가 오늘 3%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총 12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19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건설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 탄력은 줄어들면서 마감했습니다. 삼성물산이 1.2% 올랐고요. GS건설이 5%대 상승 움직임 유지했습니다. 대림산업 역시 5.6% 큰 폭으로 오르면서 건설주들이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강 업종도 마찬가지로 올랐는데요.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며 철강 수요가 함께 뛰어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랐습니다.
포스코가 2.5% 올랐고요. 현대제철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동국제강과 세아베스틸 5%대로 오르면서 철강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주와 보험주들도 수혜를 이어받았는데요. 먼저 은행주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가 2.9%, 3% 가까이 올랐습니다. KB금융 마찬가지고요. 우리금융이 4% 큰 폭으로 올랐고요. 기업은행 역시 3% 오르면서 은행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험주들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큰 상황인데요. 삼성생명이 2% 올랐고요. 현대해상이 5%, 그리고 LIG손해보험이 3%, 메리츠화재가 6% 급등하면서 보험주까지 상승 탄력을 이어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은행주와 보험주 상승 탄력을 이어받았다면 증권주들은 지수가 상승하면서 동반해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대우증권이 4.9% 올랐고요. 우리투자증권이 5.3%, 동양종금증권이 4% 오르면서 증권주들 오늘의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STX그룹도 살펴보겠습니다. 2단 호재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STX에너지가 캐나다에서 가스 생산 광구의 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그리고 STX유럽이 노르웨이에서 해양작업 지원선 2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STX그룹주들이 같이 올랐습니다. STX가 8.5%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STX조선해양이 4% 가까이, STX엔진이 5% 오르면서 STX그룹주들 오늘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에서도 국지국지간 경제 지표들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라스트 성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일부에서는 저희가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치진 않았지만 우려는 뭐 그대로 좀 많이 완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증시 이야기고요. 우리 증시 후반부에 상승폭을 더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장 중반까지 대체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폭은 대개 한 23포인트 정도 내배였는데요. 장 마감에는 한 30포인트까지 확대되면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막판에 좀 확대됐던 것은, 장 초반부터 상승했던 건설이라든가 은행, 이런 섹터보다는, 자동차와 IT주가 조금 더 반등폭을 늘려놨는데요. 가장 큰 것은 2시 반 정도에 발표됐던 일본의 엔고 완화 대책이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달러당 엔화가 85.9엔에서요. 현재 지금 85.1엔까지 다시 그 엔화 강세가 재현되는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 100엔당 원화 환율이 1,400원대로 다시 폭격하면서 IT와 자동차가 조금 가격을 회복한 덕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이제 엔화에 대한 추이는 좀 더 다르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버냉키 효과보다는 오히려 829 부동산 대책 효과가 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버냉키 의장의 그 잭슨 홀에서의 연설의 내용은 근본적으로는 하반기까지 생산도 좀 약간 둔화되고 고용도 부진할 것 같다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WD과는 좀 거리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성장 둔화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내년도에는 그 성장세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유사시에 이제 경기 둔화가 되면은 유사시에는 비정상 전통적인 방법의 통화 확장을 지속할 거라는 점에서 두 가지 다 그 시장에 만족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는 대체적으로 주가 상승하고 채권 금리도 오르고 유가 상승하면서 달러는 부분적 약세를 보였던 흐름입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 일부 더블딥이 아닐 가능성과 연준의 연설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지수가 완화되면서 하락이 완화되면서 반영이 좀 일부 된 측면이 있고요. 같은 날 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측면이 오늘 우리 시장에는 좀 더 영향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상보다 그 부동산 대책은 좀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총 부채 상한 DTI 부분이 금융기관 자율적 결정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의 5에서 10% 상향 조정보다 이미 큰 폭으로 완화된 측면이 있어서 오늘 건설주하고 또 은행주의 호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한시적인 조치일 가능성에 대한 것과 장기적 효과가 좀 다소 미지수이라는 측면을 본다면 오늘 오늘 그 건설주와 은행의 상승은 추세라기보다는 좀 반등의 성격이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엔화에 대한 대책 보완 이후에
시장 흐름이 다시 엔화의 강세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엔화 약세로 갈 것인가가 이후 판단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조금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려주셨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탈피했다고 생각해도 될지 일단은 투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현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버냉키의 버냉키 의장의 확고한 부양 의지라든가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믿는 투자가들은 좀 공격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입장들을 표명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버냉키의 이런 입장은 좀 추세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를 크게 경감시켰다는 쪽에서 좀 먼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기대 수준을 한껏 높일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버냉키 연설의 효과는 아마 미국 시장과 글로벌 전체 시장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 오래 가진 않을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8월 말과 9월 초가 다가오면서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들이 다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발표되는 수치의 미국의 개인 소득과 소비 지표는 조금 개선되는 정도여서 꽤 중립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반면에 이제 내일 이후에 9월달 초부터 발표되는 지표들은 ISM 제조업 지표도 전월치보다 좀 하향할 것 같고요. 자동차 판매 역시도 전월 대비 좀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용 보고서가 9월 3일 날 발표 예정인데요. 이 역시도 앞에 발표된 ADP 보고서 등이 여전히 고용 부진을 얘기할 가능성이 커서 미국 시장이 어제 반등해서 11,100선을 해보겠지만 추세적으로 상승보다는 다시 만선 부근에서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9월 1일 발표된 중국의 PMI 지수가 서프라이즈하지 않는 이상은 대체적으로 보면 하단을 조금 견고히 하는 정도와 기술적 반등을 부분적으로 시한하는 정도에서 이번 주 시장은 조금 다시 중반 이후에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장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 분명히 참조를 해야 되겠죠. 예, 투자 전략은 9월 달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9월 달 지수는 8월 지수보다 크게 밴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지수는 하방 쪽에서는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7월 달에 저점 지수대가 대략 한 1650이었다면은 8월에는 한 1680 정도, 그리고 상단이 1798에서 1800 했다면 한 1830 정도로 위아래 한 30포인트 정도의 변동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기존의 박스권에서 한 단계 정도 상향된 박스권의 흐름 자체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시장에 갖는 것은 당장 경제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좋아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의 화두는 채권 시장에 쏠려 있는 심리가 반대로 갈 수 있느냐 여부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버냉키 의장의 연설 내용상으로 보면 채권에 과도하게 지금 투자 심리가 더 쏠릴 현상들을 좀 방어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런 반대 심리가 주식으로 조금 이전될 가능성, 특히 채권 대비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심리적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채권 금리의 변동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대충 이런 것 정도에서 준해서 본다면 아무래도 비관적 시각보다는 좀 기대 요인을 갖는 낙관적 시간이 조금은 더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만약에 경제지표 부진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주식은 좀 매수기 쪽에서 대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용석 팀장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대기업 총수를 참석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대기업 총수들도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기업 양극화 해소에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전문 경영인보다 총수들이 참석해야 상생 협력 방안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기업 상생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는 4달 중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하도급 대금 60일 내 결제 대상에 2, 3차 협력사를 포함시키는 등의 대중소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집단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행들이 신규 분양자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두고 유치 경쟁을 벌인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집단대출 금리가 6월보다 0.19%포인트 낮아진 연 4.5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4년 10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금리입니다. 보증대출 금리도 기존의 고금리 상품 판매가 끝난 영향으로 6월보다 0.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6월에 바닥을 찍고 0.08%포인트 오른 4.70%를 기록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 지 10년 만에 포스코로 넘어갔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공동매각협의회 대표인 자산관리공사는 오늘 오전 우선협상 대상자인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는 대우인터 총 발행 주식의 약 68%인 6,868만여 주를 3조 3,724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최종 매각 대금은 포스코가 당초 제시한 입찰 대금에서 878억 원가량 낮아졌습니다. 포스코가 4달 말까지 잔금을 내면 대우인터 매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대우인터는 지난 1999년 워크아웃을 개시한 주식회사 대우가 2000년 회사 분할 과정에서 무역 부문만 떼어내 설립한 회사로 2003년 말 워크아웃을 졸업했습니다. 올 들어 급증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정부의 세제 개편에 힘입어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난 7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액은 19조 3,185억 원으로 전월인 6월보다 3,287억 원 늘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국내 근로자 총퇴직금 추계액 103조 8천억 원의 16.8%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11월 10조 원을 넘어선 뒤 8개월 만에 2배로 증가한 셈입니다. 이처럼 급증세를 보인 퇴직연금은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내년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다음 달 1일부터 27일까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2회 금융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내용은 금융 신상품, 서비스, 마케팅, 광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과 관련된 기획안으로 대상 한 편에 500만 원, 우수상 2편과 장려상 3편에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대신증권이 공식 트위터 개설을 기념해 오는 10월 10일까지 팔로우를 맺은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주는 연 만들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팔로워가 1000명을 넘어설 때마다 추첨을 통해 외장하드와 넷북, 아이패드 등의 경품을 제공하며 매주 8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을 지급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1,050억 원 규모의 파생결합증권 한 종과 주가연계증권 11종을 다음 달 3일까지 공모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은 다우존스 UBS 농산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년 6개월의 원금 보장형 상품입니다. 또한 11종의 ELS는 코스피 200과 홍콩 항생지수, 삼성전자, 포스코 등의 주가를 추종합니다. 악사 손해보험이 장기보험인 다이렉트 늘 함께 있어 좋은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 가입자가 암과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에 걸릴 때 최고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여성 가입자가 부인과 질환에 걸려 수술할 때마다 수술마다 최고 1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네, 우리 증시가 1760선에 올라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 장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시아 증시, 그중에서도 일본 증시는 장중에 장 개장 후 한 1시간 정도 흘렀을 때 한 3% 정도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후반부 들어서 이 상승폭을 많이 줄여나갔는데요. 일본 증시 1.7% 상승하면서 9149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1.3% 오르면서 현재는 2645선에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